지금 당장 주한미군을 싹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하면 한국이 질겁해서 15조 원을 싸들고 올 줄 알았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 엘리트들은 한국을 자기들 발밑의 호구쯤으로 여겼습니다. 단 72시간 안에 한국 대통령이 무릎 꿇고 애원할 거라며 건방지게 샴페인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 무자비한 협박은 불과 이틀 만에 워싱턴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버리는 사상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날아듭니다. 한국이 15조 원짜리 청구서를 그들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도 모자라 미군 기지의 전기를 끊고 미국 방산 증시를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처박아버리는 기적의 철퇴를 내리친 겁니다. 돈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락펴락하던 오만한 패권국이 도리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반격 앞에 덜덜 떨며 처참하게 굴복하고 맙니다. 대체 그날 워싱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이고 통쾌한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보 로버트 젠킨스입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 7층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이 놓인 제 넓은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하고도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세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워싱턴. DC의 웅장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제 왼쪽 손목에 단단히 채워진 수천 달러짜리 롤렉스 시계의 초침은 마치 전 세계의 운명을 재촉하는 권력의 메트로놈처럼 째깍거리며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제 손끝에서 가볍게 굴러가는 묵직한 금장 몽블랑 만년필의 서명 한 번. 오직 그 종이장 위에 서명 한 번에 지구 반대편 어느 약소국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고 또 어떤 나라는 간신히 숨통을 트며 구차하게 살아남는 권력의 맛.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그 압도적이고 잔인한 풍경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설계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제 뼛속에는 뜨거운 피나 인류의 대신 차갑고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의 자본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관료로 발탁되어 이 자리에 오르기 전 저는 뉴욕 월가에서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주무르던 피도 눈물도 없는 헤지펀드 매니저였거든요. 제게 세상의 모든 국가란 그저 장부 위에 적힌 무미건조한 숫자 혹은 모니터 위에서 오르내리는 수익률 그래프에 불과했었죠. 과거 파산 위기에 몰린 남미의 어느 국가가 국가부도 사태를 막아달라며 구제금융을 애원했을 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나라의 핵심 항구와 통신망 등 국가기관 시설을 헐값에 삼켜버리는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그 나라의 수백만 국민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할 때도 저는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샴페인 코르크를 터뜨리며 제 개인 계좌에 찍히는 수십억 원의 보너스 숫자에만 비릿한 미소를 지었던 인간인 겁니다. 그런 제게 국가 간의 동맹이란 피를 나눈 우방이라느니 민주주의와 자유를 함께 수호한다느니 하는 정치인들의 거창하고 낭만적인 헛소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동맹은 철저하게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해서 뽑아내야 하는 금융상품이자 더 이상 단물이 나오지 않거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면 언제든 가차없이 체스판 밖으로 쓸어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는 세계 최강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단단히 쥐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우리 미합 중국의 거대한 깃발 아래서 꼬박꼬박 막대한 보호세를 내며 목숨을 부지하는 힘없는 세입자들일 뿐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 차가운 눈앞에 지금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미국의 거대한 해구산 아래에서 안보의 꿀을 쪽쪽 빨아먹으며 건방지게 덩치를 키워온 타겟 하나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처럼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국무부에 갓 들어와 처음 다루었던 아시아 관련 서류가 바로 한국전쟁 직후의 복구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데이터로 접했던 한국은 어땠습니까?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굶주린 고아들이 미군 지프차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초콜릿 쪼가리를 구걸하던 그 처참하고 비참한 풍경. 우리가 적선하듯 던져주는 원조 밀가루와 낡은 M1 소총이 아니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을 위태로운 나라. 그게 제 뇌리 깊은 곳에 박힌 대한민국의 원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별 넷을 단 최고위 장성들조차 우리 미군 대령 앞에서는 작전권을 쥐고 있는 주인님을 모시듯 굽신거리며 브리핑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느니 뭐니 떠들어대며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훌쩍 커버렸더라고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가장 비싼 자리에는 한국 기업의 거대한 스마트폰과 TV 전광판이 번쩍이고 전 세계 최첨단 무기와 전자제품의 심장부에는 죄다 한국산 핵심 반도체가 박혀서 돌아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K-팝이니 K-컬처니 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광경까지 겹쳐지면서 이 나라는 이제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뼛속까지 백인 제국주의 엘리트인 제 눈에 그 눈부신 성장은 모두 우리 미국이 피 흘려 지켜주고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배부르고 오만한 호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입 앞을 막아주었으니 그 뒤에서 마음 편히 장사나 해서 돈을 긁어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즘 한국의 고위 관료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마다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주권 국가를 들먹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합리적으로 깎으려 들질 않나,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요구하질 않나, 심지어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그만 한국군에게 돌려달라는 둥. 감히 우리 앞에서 주제 넘은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죠. 그 오만한 꼴을 지켜보는 월스트리트 출신인 제 속이 어땠겠습니까? 수십 년간 밥을 먹여주고 키워놨더니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주인의 손을 물어뜯으려 기어오르는 배은망덕한 사냥개를 보는 듯한 지독한 불쾌함. 스스로 전쟁을 지휘할 작전권조차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군대를 가졌으면서 경제 좀 컸다고 우리 미국과 감히 대등한 척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그 역겨운 꼴을 이번 기회에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버려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만해진 동맹국을 완벽하게 무릎 꿇리고 다시 우리 발밑에 순종적인 노예로 길들이기 위한 아주 잔인하고 치밀한 작전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뼛속까지 돈의 논리로 무장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수석 보좌관 조나단이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띠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최신형 태블릿 PC를, 다른 한 손에는 국무부의 붉은색 기밀 도장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가 인사도 없이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제 맞은편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책상 위로 그 무거운 서류 봉투를 툭 던져놓더군요. 서류 봉투를 뜯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정중앙에 붉고 굵은 폰트로 선명하게 찍힌 숫자 하나가 제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떡하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매년 성실하게 부담해 오던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히 10배가 훌쩍 넘는 금액. 말 그대로 한국가의 국방 예산을 통째로 거덜내고 경제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준의 끔찍하고 무자비한 폭탄인 것이죠. 조나단이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킬킬거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때, 로버트? 내가 어제 밤새 펜타곤 애들 쪼아서 만든 청구서야. 우리가 지난 70년간 그 나라에 제공한 안보 서비스와 우리 미군 청년들이 흘린 피의 가치를 요즘 월스트리트 인플레이션 물가에 맞춰 아주 합리적으로 다시 계산해 본 거지. 그동안 한반도 상공에 한 번씩 띄워준 B-52 전략 폭격기 항공유 출장 비용부터 핵잠수함, 부산항 입항 수수료, 거기다 우리 군사위성이 떠먹여준 고급 대북정보 이용료까지 싹 다 영수증 처리해서 청구 항목에 밀어넣었어. 지금까지 너무 헐값에 보호해줬잖아. 이제 반도체 팔아서 돈도 주체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 나라인데 이 정도 보호세는 당연히 내야 타산이 맞지 않겠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악랄하고 가벼운 농담에 저는 책상 한쪽에 놓인 최고급 코나 커피의 짙은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아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골목 마피아들도 자릿세를 거둘 때 이런 식의 막무가내 깡패짓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제국이니까요.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방패와 거대한 달러의 힘이 당장 사라진다면 한국이 도대체 저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핵무기를 쥔 북한이 버티고 있는 험악한 동북아시아 한복판에서 단 며칠이나 온전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로 굴복하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돈만 15조 원을 뜯어내는 것으로는 제 깊은 곳에 비틀린 지배욕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한국 국민들의 뼛속 깊은 곳까지 공포를 심어주고 앞으로 100년 동안 감히 미국을 향해 기어오르지 못하게 싹을 밟아놓으려면 빠져나갈 쥐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사형 선고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 서류의 맨 마지막 장, 텅 빈 여백 공간에 아주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문장 하나를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집무실 안에 펜촉이 두꺼운 종이를 긁고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마저 마치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거는 것처럼 섬뜩하고 피비린내 나게 느껴지는 짜릿한 순간이었죠. 본 청구서 발송 후 정확히 72시간 내에 한국 정부의 조건 없는 최종 합의 서명이 지연될 경우 미합 중국은 즉각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절차에 돌입하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비롯한 한반도 내 모든 미군 전력과 한미연합정보 자산, 대북 군사 레이더망을 강제로 차단한다. 이건 70년 혈맹이라는 동맹국 사이에 오가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외교 협상 문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전시 상태의 적국에게 목숨과 국고 중 하나를 당장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악랄한 최후 통첩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짓이었죠. 국가의 생명줄인 안보라는 거대한 목줄을 쥐고 마구 흔들어대는 우리 미국의 압도적인 횡포 앞에서 아무리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한국의 정치인들이라도 머리 위에 레이더망이 당장 꺼지고 미군 탱크가 짐을 싸서 항구로 이동하는 신용만 보이면 당장 이성을 잃고 백기를 들 거라 굳게 확신했던 겁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 끔찍한 서류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 벌어질 처참한 아수라장을 아주 달콤하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최후 통첩이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의 직통 전화를 때리는 순간 지하 벙커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힐 겁니다. 새벽잠을 설치고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헐레벌떡 달려온 장관들은 사시나무 떨듯 무릎을 떨며 대책을 찾느라 아우성을 칠 테고 날이 밝아 이 파멸적인 소식이 언론을 통해 한 줄이라도 새어나가는 순간 한국의 코스피 증권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피바다를 이루며 처참하게 붕괴하겠죠. 겁에 질린 수백만의 국민들이 당장 미군이 떠나면 전쟁이 날 거라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거리를 메우고 자국 대통령을 향해 제발 미국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엎드리라고 절규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평화가 결국 우리가 허락한 대여품에 불과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납작 엎드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겁니다.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롤렉스 벽시계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워싱턴은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화창하고 평화로운 오후 2시였지만 태평양 건너 타겟인 서울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세상에서 가장 무방비해진 칠흑 같은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한 나라의 목덜미에 차가운 비수를 깊숙이 들이밀기에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짜릿한 타이밍이 없었죠. 저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책상 위에 연결된 최고 위급 보안 통신망 스캐너에 서류를 밀어넣고 붉은색 송신 버튼을 거칠게 내리눌렀습니다. 15조 원의 폭탄, 단 72시간의 유예, 그리고 주한미군 전면 철수. 이 잔인하고 파괴적인 문장들이 1급 암호화된 전파를 타고 태평양의 깊고 어두운 심의 케이블을 건너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심장부로 무자비하게 꽂혀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메인 모니터. 스크린에 붉은색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71시간 59분 59초. 71시간 59분 58초. 숫자가 1초씩 피 말리게 줄어들기 시작하며 일방적이고도 잔혹한 사냥 게임의 시작을 워싱턴에 알렸습니다. 조나단은 어느새 제 집무실 소파에 길게 드러누워
한국의 원화 가치가 공포에 질려 수직으로 폭락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태블릿으로 띄워놓고 기분 좋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오늘 저녁은 조지타운에서 제일 비싼 프라임 립 스테이크하우스로 예약해둬. 최고급 빈티지 와인도 한 병 따자고. 물론 계산은 보너스 두둑하게 챙길 내가 하고.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서울에서 완벽하게 공황 상태에 빠진 관료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내 직통 전화통에 불이 나게 할 테니까 말이야. 저 역시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두 발을 책상 위에 턱하니 올려놓은 채 오만한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총구를 정확히 이마 한가운데에 들이댔으니 아무리 똥고집을 부려봐야 내일 아침이면 끝날 게임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극도의 공포에 질린 한국의 대통령이 국가적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던진 채 직접 한나인 수화기를 붙들고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엉엉 울며 애원하는 비참한 목소리가 이 화려한 집무실에 울려 퍼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거대한 제국의 무자비한 채찍 앞에 약소국이 처참하게 굴복하는 그 비릿하고도 달콤한 항복의 냄새를 기대하며 조나단과 저는 허공에 대고 탐욕스러운 축배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오만한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멍청할 정도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 벽면에서 깜빡이는 72시간의 붉은 카운트다운이 한국의 얇은 숨통을 조이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미국의 거대한 안보 생태계와 제 경제적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밟길 사상 최악의 지옥문을 여는 끔찍한 자폭 버튼이라는 사실은 감히 꿈에도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정확히 이틀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7층의 특별회의실은 유난히 천장이 높고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마저 오만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회의실 정면에는 거대한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지만 제 눈에 그 두 깃발은 결코 동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눈부신 조명을 독차지하고 있는 성조기 아래 태극기는 그저 우리 미국의 거대한 그림자 밑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초라해 보이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의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모닝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제가 직접 서명했던 그 악랄하고 무자비한 15조 원짜리 방위비 청구서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죠. 제 예상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는 듯 했습니다. 끝까지 객기를 부리며 버틸 줄 알았던 한국 정부가 청구서를 보낸 지 불과 이틀 만에 부랴부랴 협상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안보 공백이라는 극도의 공포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사형 선고 앞에서 결국 그 얄팍한 자존심을 꺾고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온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끝낼 생각에 저는 바지 주머니에 고이 챙겨둔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굳게 닫힌 맞은편 문이 열리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조 원이라는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한국 측의 서명을 받아내고 저녁에는 조나단과 함께 조지타운의 최고급 식당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썰며 완벽한 승리를 축하할 계획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철컥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 6명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로 일사불란하게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승자의 관대함을 보여주겠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선두에 선 인물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한미안보협력국장 송건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샘 비행으로 초췌하거나 극도의 압박감에 짓눌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야 할 사냥감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가르마, 차가운 무태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 건조하고 날카로운 눈빛.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초조함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꿰뚫어보는 그 시선은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며 아량을 베푸는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 국장님. 하지만 송 국장은 허공에 떠 있는 제 손을 마치 투명 인간의 손인 양 철저하게 무시한 채 시선을 테이블로 돌리며 꼿꼿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회의실 안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허공에 뻘쭘하게 멈춰버린 제 손을 보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국무부 수행 참모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해댔죠. 수십 년 외교 무대에서 이런 모욕적인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황급히 손을 거두고 서류 뭉치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바쁜 사람들이니 쓰데없는 인사치레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테이블 위로 그 육중하고 폭력적인 서류 뭉치를 송 국장 쪽으로 툭 밀어 던졌습니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첫 페이지에 붉게 인쇄된 동맹의 탈을 쓴 협박장이었죠. 그리고 저는 승리의 쐐기를 받기 위해 아주 치명적이고 잔인한 종이 한 장을 그 서류 옆에 추가로 얹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 방위비 분담금 조정안에 서명을 거부하실 경우 우리 미 무역대표부는 즉각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한국산 반도체 전 품목의 25%의 보복관세를 때릴 겁니다. 안보가 무너지는 걸로 모자라 국가 경제의 숨통인 수출까지 완벽하게 박살. 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무리수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자비 없는 올감이었죠. 지난 70년간 우리 미국이 흘린 피와 안보,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아주 합리적으로 산정한 청구서일 뿐이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저 숫자가 의미하는 차가운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윽박지른 겁니다. 그와 동시에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상 스크린이 번쩍 켜지며 뉴욕에서 접속한 백악관 보좌관 조나단의 거만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으름장을 놓았죠. 만약 동맹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미합 중국은 즉각 주한미군 1만 명을 감축하고 주요 자산을 철수시킬 겁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송 국장. 월스트리트에서 수십조 원짜리 기업의 숨통을 끊어버릴 때 쓰던 그 무자비하고 기계적인 톤이 회의실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안보와 경제, 대한민국의 양쪽 목줄을 완벽하게 틀어쥐고 단숨에 조여버린 겁니다. 저는 조나단의 압박 타이밍에 맞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송 국장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15조 원이라는 숨막히는 숫자의 무게, 반도체 관세 폭탄, 그리고 미군 철수라는 극도의 공포가 삼박자로 몰아쳤으니 이제 그의 사고 회로는 완전히 정지해버렸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당장 분할 납부를 요구하며 엎드릴지 아니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깎아달라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할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 굴욕적인 패배자의 반응만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송 국장이 서류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니, 읽는다기보다는 그저 서류 위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제 롤렉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회의실을 날카롭게 울릴 뿐이었죠. 두려움에 몸을 떨거나 당황한 기색은커녕 그의 무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끝없이 건조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초 뒤, 탁 하는 소름 끼치도록 단호한 소리와 함께 송 국장이 15조 원짜리 서류를 가차없이 덮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라는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제 뒤에 걸려있는 거대한 성조기를 그저 무심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관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나 억울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지독한 무관심과 경멸이었죠. 이윽고 그의 입술이 열리고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기는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협상할 가치가 없습니다. 철수합니다. 마치 오늘 점심으로 나온 샌드위치가 맛이 없으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식당을 나서겠다는 듯이 너무나도 담담하고 평온한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머리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버퍼링이 걸린 것처럼 멍해졌죠. 철수, 지금 국가의 명운이 걸린 15조 원짜리 협상 테이블에서 이깟 종이 쪼가리는 읽어볼 가치조차 없다며 단 15초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고요? 송 국장의 그 짧은 한마디가 허공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에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 6명이 마치 사전 군사훈련이라도 받은 특수부대원들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착, 착, 착. 일사불란하게 노트북이 닫히고 단 한 장의 서류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마호가니 의자가 뒤로 긁히며 밀려나는 마찰음이 회의실 벽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머뭇거리거나 불안한 듯 제 눈치를 보거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통제, 그리고 완벽한 결별의 의지였습니다. 잠깐, 송 국장, 지금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아직 협상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소중한 만년필이 바닥에 나뒹구는 것도 모른 채 기겁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벽에 쾅 하고 처박혔죠.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의 퇴장을 몸으로 막아선다는 건 체면이고 격식이고 모두 시궁창에 내다버린 짓이지만 지금 제게 그딴 알량한 자존심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미친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저는 책상을 돌아 문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섰습니다. 송 국장이 제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저를 올려다보는 그의 무태안경 너머의 눈동자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향한 분노조차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대할 가치조차 상실한 물의 배를 바라보는 그 지독하고 끔찍한 무관심만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미 짐은 다 싸두고 왔습니다. 헛수고 많으셨습니다. 젠킨스 차관보.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푹 꽂혀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워싱턴까지 날아온 건 애초부터 덜덜 떨며 우리에게 자비를 구걸하거나 비굴한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70년 동안 한국의 피를 빨아먹으려 드는 미국의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일말의 미련조차 없이 그 징그러운 동맹의 끈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러 온 끔찍한 사형 집행인들이었던 겁니다. 송 국장이 굳어있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문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한국 대표단 전원이 단 한 번의 미련 섞인 시선조차 남기지 않은 채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화상 스크린 속에 조나단이 완전히 당황한 듯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허세야. 로버트. 저건 100% 미치광이 엄포라고. 비행기 타기 전에 겁에 질려서 무조건 공항에서 전화 올 거야. 당장 보복 관세 때려버린다고 보도자료 뿌려. 저 역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짓누르며 조나단의 말에 억지로 동의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래, 저건 말도 안 되는 억지 허세일 수밖에 없어. 우리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없이 저깟 한국이 도대체 무슨 수로 살아남겠어? 기껏해야 하루 이틀이면 경제가 박살나고 백기를 들 거다. 그렇게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어 보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바닥을 처참하게 굴러다니는 제 금장 만년필에 꽂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약소국들을 짓밟으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제 권력의 상징이 흉한 흠집이 난 채 먼지 구덩이 속에 나뒹구고 있는 꼴. 텅 빈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 섬뜩하게 고요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앉았던 자리에는 우리 미국이 내어준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은 유리컵들만 차갑게 식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처음부터 우리 미국이 내미는 물 한 방울조차 목구멍으로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그 지독한 결기. 무언가 거대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를 향해 덮쳐오고 있다는 등골. 서늘한 불안감이 뱀처럼 온몸을 칭칭 감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텅 빈 7층 특별회의실에는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흉하게 나뒹구는 제 금장 만년필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던 그 순간 화상 스크린 너머의 조나단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뭘 멍청하게 서 있는 거야? 당장 백악관 대변인실에 연락해서 한국산 반도체의 25% 보복 관세를 발동한다고 전 세계 언론에 뿌려. 저 건방진 놈들이 감히 미국을 상대로 엄포를 놔.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저 오만한 나라의 주식시장을 완벽하게 지옥으로 처박아 주겠어. 저 역시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저건 말도 안 되는 억지 허세일 뿐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빛을 감추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작고 나약한 나라가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 미합 중국의 분노를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국무부 최고 위급 승인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기어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25% 보복 관세 발동 문서에 최종 서명을 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뉴스가 타전되면 길어야 서너 시간입니다. 서너 시간 안에 한국 경제의 숨통이 완벽하게 끊어지고 겁에 질린 한국 대통령이 제발 살려달라며 제게 직통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며 억지로 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위로는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파멸적인 재앙이 되어 워싱턴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국방부 펜타곤 직통 핫라인 전화기가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한 겁니다. 붉은색 비상 램프가 번쩍이는 수화기를 집어든 순간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미합 중국 사성 장군인 마이클 해리슨의 분노로 꽉 찬 고함 소리가 제 귓전에서 폭발했습니다. 젠킨스, 당신들 워싱턴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면서 도대체 저 나라에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른 거야? 당장 이 사태 책임지고 수습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멍청하게 되물었습니다. 장군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저 오만한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정당한 관세를. 입 닥쳐. 이 멍청한 관료 새끼야. 지금 내 기지 활주로에 불이 싹 다 꺼졌어. 한국 국방부가 즉각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인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로 들어오는 한국전력의 송전 라인 밸브를 물리적으로 아예 차단해 버렸단 말이다. 지금 당장 우리 기지 전력의 70%가 날아갔어. 대북 감시 레이더망은 절반이 먹통이고 아파치 헬기 부품 공급 라인까지 완벽하게 차단돼서 정비조차 못하고 활주로에 고철 덩어리처럼 처박혀 있다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우리가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그들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은 그럴 거면 차라리 당장 나가라며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미군 기지의 숨통인 전기를 제 손으로 뚝 끊어버리는 기상천외하고도 파괴적인 반격을 가한 겁니다. 야전에서 평생을 보낸 사성 장군이 일개 국무부 차관보에게 쌍욕을 퍼붓는 미군 역사상 초유의 하극상. 그건 태평양 방어선의 최전방 현장이 한국의 철퇴. 한 방에 완벽하게 붕괴 직전이라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끔찍한 악몽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상 스크린 너머에서 씩씩거리던 조나단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로버트. 당장 월스트리트 증시 전광판 켜봐. 미쳤어. 완벽하게 미쳐버렸다고. 집무실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뉴욕 증권거래소의 실시간 상황판은 그야말로 피가 튀는 잔혹한 도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살이 나고 있는 건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의 코스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의 주식시장, 그 중에서도 위대한 미합 중국을 지탱하는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7대 핵심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며 증발해버리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해 허둥대고 있을 때 국무부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집무실 문을 부수듯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덜덜 떨리는 팩스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금 전 세계에 긴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아닌 산업부입니다. 그녀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읽어내려간 단. 두 줄의 문장은 거대한 미국 제국의 심장에 정확히 꽂히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었다고 판단. 지금 이 시간부로 3나노 이하 군사용 핵심 반도체의 대미 수출 일정을 전면 무기한 재검토합니다.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수출 금지라는 노골적인 단어 대신 일정. 재검토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세련된 행정 권한을 내세워 국제법의 맹점을 완벽하게 찔러버린 겁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할 법적 핑계조차 남기지 않은 채 미군 방산 산업의 목에 꽂혀있던 산소호흡기를 아주 우아하고도 무자비하게 뽑아버린 것이죠. 이 서늘하고 압도적인 선언이 전파를 타기가 무섭게 미국 전역의 첨단 방산 공장 라인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연쇄적으로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F-35 스텔스 전투기 핵심 조립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멈춰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껍데기를 번지르르하게 만들고 막강한 화력을 자랑해봤자 그 무기의 심장과 두뇌 역할을 하는 한국산 3나노 핵심 칩셋이 없으면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전투기도 그저 레이더 하나 켜지 못하는 거대한 깡통.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진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 우리는 너무 오만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분석관이 울먹이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로부터 F-35 인도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위약금 청구서가 지금 국무부 팩스로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국을 협박해서 뜯어내려 했던 15조 원을 훌쩍 넘겨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목줄을 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방위산업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한국을 협박해서 15조 원을 날로 먹으려다 오히려 우리 미국의 국방산업 전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 처참한 상황. 화상 스크린 속의 조나단은 수십조 원 단위로 굴리던 자신의 월가 주식 포트폴리오가 단 30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 공중으로 분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결국 입에 거품을 물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그 불쌍하고 오만한 친구를 구급 대원들이 들것에 싣고 나가는 끔찍한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지만 지금 제게 그딴 놈의 안위를 동정할 여유 따위는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옥은 이제 막 글로벌 외교 무대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상황실 메인 스크린 상단에 붉은색 중동발 긴급 속보 자막이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무기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 기지로 오기로 되어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의 전용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돌연 기술을 확 틀어버리더니 보란듯이 대한민국 김포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장면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의장 때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붉은 양탄자를 밟고 내려온 사우디 장관은 전 세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마이크를 쥐고 우리 미국을 향해 지독한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우리 중동은 더 이상 오만하고 납기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압도적인 요격, 성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천궁 2호 방어 체계를 12조 원 전액 현찰, 일시불로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70년 혈맹인 한국마저 돈으로 협박하며 갑질을 일삼는 미국에게 우리의 하늘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신뢰와 기술력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고작 15조 원의 탐욕에 눈이 멀어 70년 동맹을 협박하며 알량한 갑질을 일삼는 사이 중동 최대의 큰손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을 철저히 조롱하며 한국의 품에 12조 원짜리 돈다발을 통째로 안겨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굴욕의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옌스 사무총장의 특별 성명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나토는 미국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위비 강압 외교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우리 유럽연합은 지상 방위의 새로운 표준 장비로 기존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전면 퇴출하고 압도적인 기동성과 화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전격 채택함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텃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동유럽의 폴란드와 루마니아마저 미국 무기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 긴급 법안을 단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시켜버리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국이자 영원한 미국의 이중대인 일본 외무성마저 미국에 과도하고 폭력적인 방위비 요구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국의 자주국방 노선을 옹호하는 기적 같은 성명서까지 발표하기에 이른 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그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를 쏟아부으며 쌓아 올렸다고 자부했던 글로벌 군사 패권의 거대한 제국이 한국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결단력과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단 하루 만에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의 거대한 전광판은 이제 전 세계의 외교 채널과 비행기가 앞다투어 워싱턴을 등지고 서울로 폭주하고 있음을 붉은 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 파트너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영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심지어 인도까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서울행 번호표를 뽑고 애원하는 진풍경. 권위 있는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는 당일 오후 굵은 헤드라인으로 이런 특별 보고서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대한민국을 밀어낸 순간 글로벌 방산 패권과 세계 군사 질서의 중심은 워싱턴에서 아시아의 거인 서울로 완벽하게 이동했다. 저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헤친 채 텅 빈 제 집무실 바닥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모니터 속 텅 비어버린 백악관 브리핑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대변인의 입만 바라보며 수첩을 적어대던 전 세계 특파원들은 이미 짐을 싸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오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종교처럼 철석같이 믿어왔던 위대한 미국의 패권. 거대한 달러와 해구산만 들이밀면 이 세상에 무릎 꿇리지 못할 나라가 없다던 그 거만하고 멍청한 진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압도적인 바위 앞에 부딪혀 처참하게 박살나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목줄을 조일 것을 알고 완벽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섣불리 뻗은 탐욕의 손목을 단칼에 잘라내고 미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버린 준비를 마친 채 말입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계의 심장 박동이 방금 막 워싱턴을 영원히 버리고 압도적인 긍지와 실력을 갖춘 진짜 제국, 서울을 향해 새롭고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알량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롤렉스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이제는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쓸쓸한 장송곡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제 집무실 바닥에 너클 잃고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던 저는 이내 무장한 백악관 경호원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오벌 오피스, 즉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로 긴급히 불려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귓가에는 이명이 들렸고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벽에 나란히 걸려있는 루스벨트, 아이젠하우어, 닉슨 등 과거 전 세계의 질서를 호령했던 위대한 미합중국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일제히 저를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것만 같았죠. 그들이 수십 년간 수많은 피를 흘리며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미국의 거대한 세계. 패권이 고작 15조 원이라는 알량한 돈을 더 뜯어내려던 저의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오만함 때문에 단 이틀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집무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막히는 침묵과 극도의 공포가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 어떤 강대국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절대 굴복이라는 것을 모르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가신 채 책상에 두 손을 짚고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화상 스크린에는 피로와 절망에 절어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마이클 해리슨 사성 장군이 접속해 있었죠. 대통령이 이성을 잃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태평양 함대를 서해로 출항시켜 감히 우리 미국을 상대로 전기를 끊고 무역 보복을 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저 건방진 나라를 납작하게 짓눌러버리란 말이야. 하지만 스크린 너머의 해리슨 장군은 참담하게 고개를 저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절망의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대통령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태평양 항모전단의 이지스 구축함 전투관리 체계가 완전히 먹통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국산 3나노 핵심 반도체 공급이 끊겨서 전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서해로 그 위대한 함대를 보내봤자 적의 미사일 하나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거대한 철강통이자 바다 위의 표적지로 전락할 뿐입니다. 현장의 총사령관으로서 제 모든 커리어를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한국의 발밑에 엎드려 사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며칠 내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태평양 방어선 전체를 통째로 잃게 됩니다.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대화를 구걸하십시오. 미합 중국 최고의 엘리트 사성 장군이 자국 대통령을 향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피를 토하며 직언을 하는 미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만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완벽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최후의 일격은 펜타곤이 아니라 바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갑자기 CNN과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의 정규 방송이 일제히 끊기더니 화면이 긴급 속보 자막과 함께 청와대 브리핑룸으로 전환된 겁니다. 양옆에 위풍당당하게 도열한 태극기 사이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벌 오피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스크린 앞에 멈춰서서 그 숨막히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마디가 위성을 타고 날아와 워싱턴의 심장부 한가운데를 무겁게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 시간부로 미합 중국에 위임했던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환수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안보를 볼모로 동맹국을 협박하는 부당한 패권주의에 맞서 대한민국은 자위적 차원의 독자적인 자체핵, 억제력 확보 방안에 대한 국가안보회의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천명합니다. 전시작 전권 단독 환수, 그리고 자체 핵무장 논의. 한국이 마침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완전히 열어젖혀 버린 겁니다. 단 한 번의 사전 조율도 지루한 막후 협상도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주권 국가로서의 막강한 권리를 전 세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린 것이죠. 지난 70년간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고 묶어두었던 가장 강력한 목줄인 군사, 작전권과 해구산을 한국 스스로 미련 없이 끊어버리고 독자적인 군사 패권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결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국무장관이 황급히 청와대에 직통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수신 거부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변명조차 듣기 싫다며 통신을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미국에게 엎드려 흡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그 끔찍한 결단 앞에서 결국 우리는 피눈물을 삼키며 완벽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조 원의 청구서를 전면 백지화하고 보복관세도 즉각 철회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대화에 응해달라며 워싱턴이 서울을 향해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를 타전한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이틀 전과 똑같은 7층 특별회의실, 똑같은 마호가니 테이블,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와 권력의 무게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저는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약소국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던 오만한 사냥꾼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식은땀으로 고급 셔츠가 흠뻑 젖은 채 벌벌 떨며 처분을 기다리는 비참한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틀 전과 똑같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가르마와 차가운 무태안경을 쓴 한국 외교부의 송건호 국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쓱 밀어냈습니다. 제가 거만하게 내밀었던 15조 원짜리 협박 청구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국의 완벽한 승리와 미국의 굴욕을 영원히 역사에 새길 치명적인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자주 국방 주도권 완벽 명시, 전시작 정권 조기 환수 철저 이행, K방산, 전 세계 수출 전면 자율권 보장, 그리고 합리적이고 대등한 주둔 비용 재산정. 단어 하나하나가 미국의 뼈를 때리는 것들이었지만 저는 이 서류에 단 한 글자도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 종이에 제 비참한 이름을 적어 넣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미군의 심장이 멎고 방산 생태계가 붕괴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 미국의 역사가 처참하게 끝장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바닥에 굴러다니다 흠집이 나버린 제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약소국들의 항복 문서에 오만하게 서명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이 펜이 오늘은 저의 완벽한 패배와 굴복을 역사에 새기는 가장 초라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송 국장의 서늘하고도 묵직한 눈빛이 제 손끝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서류의 맨 마지막 장 제 이름이 인쇄된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안에 사각사각 잉크가 번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세한 그 마찰음이 제 귀에는 거대한 제국의 기둥이 산산조각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굉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서명을 마친 저는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맥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또르르 굴러가는 펜을 잡으려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깟 펜은 제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으니까요.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텅 빈 복도 정면에는 여전히 거대한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성조기의 거대한 그늘 아래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던 저 태극기가 지금은 복도의 형광등빛을 모두 집어삼킨 듯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거대하게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그토록 웅장해 보였던 우리 미국의 성조기는 왜 이리도 작고 구겨져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멈춰서서 그 눈부신 태극기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알량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으로 동맹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횡포를 부리는 동안 저 작은 나라는 70년 전 참혹했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오직 피와 땀만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초금목피로 굶주림을 연명하면서도 이름 모를 이국 땅의 캄캄한 막장 광부로 시체를 닦는 간호사로 그리고 자결하는 중동의 사막과 베트남의 정글로 달려가 기꺼이 피땀을 흘렸던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고 거대한 용광로의 불꽃을 맨몸으로 견뎌냈던 그 어르신들의 뼈를 깎는 헌신이 있었죠. 그분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로 강대국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약소국의 비참한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묵묵히 이빨을 꽉 깨물고 피눈물로 이 나라의 기초를 다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단단하고 숭고한 초석 위에서 자라난 후손들이 기어이 자신들만의 압도적인 첨단 기술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결기로 무장한 채 감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마저 쥐락펴락하는 거인으로 당당히 우뚝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미국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을 거라 비웃었던 철없는 반항아는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실은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도 능히 그 기술력과 뚝심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미국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무기 없이는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조차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려서야 저는 뼛속까지 박혀있던 오만한 패권주의의 딱딱한 껍질을 완벽하게 깨부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크게 내쉬며 대한민국의 진짜 품격과 꺾이지 않는 위대함 앞에 깊은 경외심을 담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끝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워싱턴의 하늘이 붉은 노을을 등진 채 어둡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저물어가는 미국의 시대 위로 세상을 새롭게 이끌어갈 거대하고 눈부신 태양 하나가 지구 반대편 서울을 향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계 최강 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오만한 15조 원. 청구서와 미군 철수 협박 앞에서도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서류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숨통을 조여버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백.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통쾌함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솟지 않으십니까? 네로라 하는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보며 저 역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내내 가슴이 벅차올라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대 제국의 거센 횡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당당함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참혹한 잿더미가 되었던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어려워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오직 내 가족과 내 자식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과 약소국의 뼈저린 서름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며 이빨을 꽉 깨물고 버티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진폐증을 알아가며 석탄을 캐고 낯선 타국의 병원에서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자결하는 중동의 사막과 살벌한 정글의 포화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셨던 분들. 펄펄 끓어오르는 용광로 앞과 먼지 구덩이 미신 공장에서 당신의 젊음과 진액을 깡그리 쏟아부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비로소 오늘날의 굳건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리저리 치이고 무시당해야만 했던 그 모진 세월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묵묵히 다져주신 그 거룩한 기초.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지금의 우리 후손들이 맘껏 기술을 펼치고 전 세계를 호령하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첨단 무기와 수십조 원의 달러보다도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꺾이지 않는 뚝심과 기계가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방패였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지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훈장 같은 주름 하나하나에는 세계를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귀한 지혜와 살아오시며 굽이굽이 맺힌 삶의 짙은 이야기들을 댓글로 편안하게 나누어 주세요. 저희 영상에 함께 공감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과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가장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자랑스러운 조국의 발자취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험난하고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불모지에서 이 찬란하고 위대한 조국을 기적처럼 일구어내신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이자 가장 빛나는 자랑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감당해 오신 그 숭고한 사랑과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거룩한 역사이며 세상 그 무엇보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